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남북의 창입니다. 높아진 가을 하늘만큼이나 한반도 긴장도 고조되고 있습니다. 네, 어느 때보다 안보가 중요해진 시점 같습니다. 북한이 각종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에 이어서 9.19 남북 군사합의를 정면으로 위반하는 무력 시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전투기 등을 대거 투입한 시위 비행을 하고 동서의 완충구역에 포탄을 날리는 포병 사격도 감행했습니다. 네, 여기에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SLBM 여러 발을 탑재할 수 있는 신형 잠수함 개발이 막바지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7차 핵실험 가능성도 높아졌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오늘 남북의 창에선 첫 순서로 현재 긴박해진 한반도 상황과 전망을 전문가와 함께 짚어보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네, 먼저 북한의 최근 도발 상황을 정리한 영상 보여드리고 이어가겠습니다. 조선인민군 전술핵운용부대들의 군사훈련이 9월 25일부터 10월 9일까지最近の度重なる弾道ミサイルの発射に続く暴挙であり、強く非難をいたします。 한반도에 군사적 긴장을 초래하고 있는 데 대해 엄중하게 경고하며 이를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네, 지금부터 국립외교원 김현욱 교수와 함께 한반도 상황 짚어보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앞서 영상 보셨습니다마는 최근 북한이 거의 매일 도발하고 있는 것 같은데 추가 도발도 우려되고 있고요. 현 상황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올해 1월부터 계속 도발이 시작됐단 말이에요. 신형 전략 미사일 발사, 시험 발사부터 해서 중단거리 미사일 발사, 또 장사정포 발사, 또 얼마 전에 발사한 중거리 미사일은 일본 열도를 넘어가기까지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러한 일련의 추세를 보면 물론 코로나 사태 이후에 경제적으로 북한이 상당히 내부적으로 어렵고 또 실제 그 무기 개발 5개년 계획 이런 거를 통해서 좀 더 국방력을 강화하겠다는 뜻도 보였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결국 김정은이 이제는 좀 한반도 문제에 있어서 좀 주도적으로 가겠다는 의지가 상당히 강한 것 같아요. 미사일 발사 국면에도 유엔 안보리에서 제재 성명 발표에 계속해서 이제 중국이 비토권을 행사를 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미중 관계, 미중 경쟁이라는 국제 정세적인 측면도 상당히 작용을 하고는 있지만 어쨌든 최근에 이러한 일련의 상황들을 보면 더 이상 눈치 보지 않고 한반도 상황에서 주도권을 잡아가겠다라는 게 아마 새롭게 보여지는 김정은의 어떤 대외 정책 기조로 보입니다. 네, 북한은 최근 이제 우리 군의 통상적이고 연례적인 훈련을 핑계 삼아서 포사격 훈련까지 했지 않습니까? 네. 동서의 완충구역에서 말이죠. 그런데 이제 이거는 9.19 남북 군사합의를 정면으로 위반한다. 이제 이렇게 봐야 되는데 정작 북한은 이 합의를 파기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거 왜 이러는 겁니까? 실제 파기한다고 공식적으로 북한이 시인하거나 선언을 할 수가 없죠. 왜냐하면 그렇게 돼버리면 이러한 일련의 도발 국면의 책임은 다 북한이 뒤집어 써야 되니까. 실제 지금 북한이 계속해서 얘기하는 거는 한미 간의 연합훈련 그리고 한미일 간의 연합훈련 때문에 북한이 위협을 받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자위적인 측면에서 이러한 군사적인 시험 발사나 도발을 하고 있다는 게 지금 북한의 입장이기 때문에 물론 그래서 이제 실질적으로는 9.19 군사 합의가 위반되고는 있지만 자국이 그거를 위반하고 있다고 먼저 시인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보여지고 또 두 번째로는 지금 북한이 하고 있는 이러한 일련의 도발 행위는 궁극적으로는 핵보유국으로 국제사회로부터 시인받기 위한 하나의 어떤 사전 작업이라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결국은 어느 순간에는 북한이 또 한 차례 이제 핵실험을 할 가능성이 높은데
9.19 군사 합의를 파괴하면서 핵실험을 했다고 한다면 핵보유국으로서의 북한의 지위는 상당히 국제사회로부터 비난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네, 현 시점에서 우리 국민들도 정부가 가장 우려하고 있는 것은 북한의 국지 도발 가능성이 아닐까 싶습니다. 2010년 북한의 연평도 포격 때 놀랐던 기억들 다들 아마 생생하실 텐데 이런 일이 혹시라도 다시 일어나지 않을까 걱정이 좀 되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북한이 궁극적으로 원하는 것은 결국은 미국을 끌어내기 위함입니다. 네. 물론 정책적으로 완전히 변했고 또 실질적으로 사용 가능한 핵을 개발하기 위한 것도 하나의 정책적인 지금 전개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북한이 결국 원하는 것은 핵보유국으로 인정을 받고 북미 간의 어떤 핵군축, 상호 핵군축 회담, 즉 국제사회나 미국이나 한국이나 일본이 북한 너네 비핵화해라. 근데 북한은 이제 뭐 핵보유국이 됐는데 무슨 북한만 비핵화를 하느냐. 같이 하자. 미국도 하고 뭐 미국, 중국, 러시아 할 때 북한도 같이 껴서 하면은 상호 핵군축 협상이 되지 않습니까? 뭐 그러한 핵군축 협상을 위해서 지금은 뭐 나름대로의 그 도발 국면을 계속해서 올리고 있단 말이에요. 아마 그러기 위해서 핵실험도 할 것이고요. 근데 만약에 핵실험을 했는데 중국이 또 한 차례 유엔 안보리에서 거부권을 행사를 해주고 미국은 아무런 관심을 북한한테 안 주고 그럼 북한은 도발 수위를 또 높일 수밖에 없어요. 국지 도발 가능성이 저는 남아 있다고 보거든요. 포병 사격 전에 북한이 이제 여러 차례 이 미사일을 발사를 하면서 전술핵 운용 능력을 시험을 했다. 이렇게 이제 위협적인 발언도 나왔었잖아요. 유사시에 북한이 실제 이 전술핵을 쓸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과연 이게 사용 가능할 것이냐, 러시아도 사용 가능할 것이냐, 또 북한 김정은도 사용 가능할 것이냐. 거기에 대해서는 솔직히 아무도 장담을 못해요. 어떤 전문가들하고도 저도 많이 얘기를 해보고 회의도 해봤는데 의견이 상당히 엇갈립니다. 그러니까 과연 물론 아무 국가에게 해가 안 되는 지역, 즉 공해상이라든지 이런 데서 북한이 전술핵 무기를 투하했을 경우에 거기에 대해서 대응하기는 쉽지 않아요. 하지만 만약에 인명살상이 나지 않더라도 한국의 영해 지역이나 한국의 영토 지역, 뭐 산악지대 같은데 저위력 전술 핵무기를 투하했을 경우에 물론 뭐 낙진 효과도 있고 하지만 한국 국민들의 인명살상이 거의 나지 않았다고 가정을 하더라도 과연 여기에 대해서 미국이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둘 것인가? 가만 내버려 두면 소위 미국이 계속해서 지금까지 밝혀왔던 뭐 국제적인 핵 정책이라든지 또 NPT 체제 그리고 동맹국들이 동맹국의 핵으로 공격받았을 때 여기에 대해서 침묵하는 뭐 패권국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미국은 절대 가만히 있을 수는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 사용 가능한 핵무기를 개발을 한다고 해도 그것은 한국과 미국에 대한 위협용이고 억지를 위한 수단일 가능성이 저는 매우 높다. 실제 사용 가능성은 그래도 상당히 낮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네, 여기서 화제를 잠시 돌려보겠습니다. 북한이 최근 감행한 포사격 도발은 중국 공산당의 제20차 당대회 기간에 전개됐다는 점이 그 특징인데요. 중국 당대회가 이제 끝나고 또 미국의 중간 선거를 앞두고 북한이 어떤 선택을 할지 주목됩니다. 준비한 영상 잠시 보시겠습니다. 尽最大努力争取和平统一的前途，但绝不承诺放弃使用化石。 We support the one China policy. We support all that we've done in the past. But that does not mean use force to take over Taiwan. 제20차 중국 공산당 당대회가 오늘 폐막이죠, 교수님?
시진핑 주석의 세 번째 집권이 이뤄지는 만큼 뭐 세계가 주목했고 북한도 좀 발빠르게 보도를 했는데요. 그런데 18일이죠. 중국 당대회 3일차인 18일에 북한이 대규모 포병 사격을 감행을 했어요. 시진핑 주석의 3년임이 확정되는 이런 중국 당대회 기간에는 북한이 도발을 좀 자제할 것이다. 이런 전망이 많았었는데 북한이 이젠 중국 눈치를 전혀 안 본다는 얘기로 받아들여야 합니까? 중국 눈치를 안 보는 게 아니라 지금 상황상 중국 입장에서는 북한이 어떤 도발을 해도 그냥 용인해야 하는 상황인 거죠. 지금은 미국의 중국 때리기가 거세지고 있고 또 중국 입장에서는 북한이 군사 도발을 하든 핵실험을 하든 미국과 중국과의 경쟁 관계 속에서 매우 중요하게 여겨야 하는 완충 지역이 지금은 북한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신형 미사일 개발을 했어도 그리고 탄도미사일을 발사를 해도 유엔 안보리에서 제재 국면에서 같이 국제사회의 입장을 하지 않고 대북 비토권을 행사했던 게 지금 중국이란 말이죠. 지금 북한이 계속 도발 국면을 이어가더라도 시진핑은 그냥 용인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이제 중국 당대회가 끝나고 이 다음 달이면 미국의 중간 선거가 있는데요. 북한이 지금부터 미국 중간 선거 사이에 뭔가 큰 도발을 할 거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 지금 미국에서 북한 문제에 대해서 중간 선거가 그렇게 중요한 이슈가 아니에요. 공화 민주 간의 중간 선거에서 이슈가 되는 것은 얼마 전에 터진 낙태 문제라든지 아니면 소위 인프라 구축이나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민주당 바이든 정부가 하는 정책에 대해서 공화당이 얼마나 반대하느냐. 즉 상당히 많은 이슈가 국내 문제에 집중이 되어 있기 때문에 북한이 도발을 한다고 해도 물론 미국 입장에서는 주목은 하겠지만 과연 북한 문제에 대해서 신경 쓸 여력이 있겠느냐. 중간 선거 기간에 도발을 한다면 많은 국민들이 그거를 바라볼 수는 있겠지만 그게 실질적으로 바이든 정부의 대북 정책에 끼치는 영향은 매우 미미할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네, 그래서인 거예요. 바이든 미 대통령은 사실 북한이 이제 최근 여러 차례 도발을 해도 별로 언급을 하지를 않고 있고요. 얼마 전에 백악관에서 발표한 미국의 국가안보전략 NSS만 봐도 북한은 3번 정도 언급이 되는데 그것도 원론적 수준이었단 말이에요. 바이든 행정부가 이제 말씀하신 대로 북한 문제에 대해서 정책 우선순위가 좀 뒤로 물려 있는 것 같은데 혹시 뭐 전략적 인내 그 정책이 계속 한 2.0 단계로 그냥 지속이 되는 겁니까? 지금 입장으로 보면 그렇다고 봐야 되겠죠. 실제 미국에서 발표된 국방전략이라는 게 있어요. 이번에 발표된 거는 국가안보전략서고 국방전략을 보면 오바마 정부 때는 한 개의 전쟁 수행과 나머지 하나에서는 억지력 투사로 되고 있고요. 트럼프 정부에 와서는 한 개의 전쟁만 수행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건 뭐냐면 미국이 한 개의 전쟁만 수행할 수 있는 의지밖에 없고 그러할 능력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한 개의 전쟁이라는 건 대만 해협입니다. 국제 질서를 바꿀 수 있는 능력과 의지를 모두 갖고 있는 도전은 중국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만큼 중국이라는 도전이 매우 시급하고 중대한 위협이다라고 미국은 의식을 하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바이든 정부 입장에서 지금 북한이 도발을 하고 미사일을 쏘고 핵을 실험한들 과연 그게 바이든 정부의 눈에 들어오겠느냐. 거의 지금 북한은 이슈가 아니다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한편에서는 이 미국이 이 북한 문제를 한미일 군사 협력 강화의 명분으로 활용하는 것 아니냐. 소위 말하는 이 중국 견제 포위망에 우리를 적극 동참시키겠다는 건데 어떻게 이런 노력들이 뭐 북핵 문제, 미사일 문제를 좀 해결하는 돌파구가 좀 될 수 있을까요? 지금 상황 속에서는 결국은 북한이 계속해서 도발을 하고 이러한 국면에서는 결국은 한국 입장에서는 안보를 중요시하고 억지력을 강화하고 우리의 안보 태세를 확립하는 게 1차적인 외교 정책과 대북 정책의 핵심이 돼야 하는 게 맞다고 저는 보고 문제는 뭐냐면 이러한 최근에 일련의 북한의 도발 그리고 예상되는 북한 핵실험 같은 것들이 이게 더 이상 한반도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1998년도에 대포동 시험 발사 때 일본 열도를
했었고 이번이 두 번째로 일본 열도를 넘어가는 미사일을 발사를 했기 때문에 이제 이 문제는 한국만의 문제가 아니라 일본의 문제고 또 미국의 문제고 미일 동맹의 문제고 또 미국 입장에서는 이 중국이라는 그 타겟을 위해서 이 지역에서의 동맹국들과 같이 협력을 하는 게 미국의 정책인데 거기에 한국과 일본이 같이 협력을 해주면 미국 입장에서는 정책적으로 매우 도움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다양한 국가들의 미국의 이익 그리고 일본의 안보 불안감, 한국의 안보 불안감, 또 이 동북아 지형의 어떤 변화 이런 것들이 지금 국면을 봤을 때는 한미일 안보 협력 쪽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봅니다. 네, 이제 북한이 이렇게 이제 핵과 미사일 능력을 이제 고도화시키다가 보니까 우리 정치권에서는 우리도 전술핵을 가져야 된다, 핵무기를 가져야 된다, 전술핵을 재배치해야 된다, 이제 이런 얘기들이 나왔잖아요. 미국은 뭐 이런 얘기에 대해서 짐짓 고개를 좀 돌리고는 있는 것 같은데 지금 미국이 제공하는 확장 억제 전력 정도의 수준으로 우리 국민이 안심할 수 있겠습니까? 객관적으로 보면 지금 평택기지라든지 뭐 오산 공군기지 그리고 여기에 주둔하고 있는 지금 28,500명의 주한미군 그리고 가지고 있는 무기 체계들을 보면 미국이 한국에 제공하고 있는 억지력은 상당한 신뢰할 수 있을 만한 수준이라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아까도 잠시 말씀을 드렸듯이 최근의 일련의 상황들, 즉 미국이 중국만 압박을 넣으려고 하고 대만 해협 문제만 관심을 가지고 있고 우크라이나가 공격을 받는데도 미국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고 이러한 상황들이 결국은 미국이 과거의 미국인가에 대한 질문, 즉 미국이 과거에 모든 것을 할 수 있었던 막강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었던 미국인가, 이제 중국 이외의 다른 동맹국들, 즉 일본이나 한국이나 이러한 국가들에 대해서 과연 미국이 억지력을 충분히 제공할 수 있는 의지가 있느냐. 이것이 지금 많은 동맹국들이 의문을 던지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국은 미국의 억지력에 의문을 표시하는 것이 아니라 미국이 과연 한국에게 충분히 억지력을 행사해 주겠는가 하는 미국의 의지에 대해서 퀘스천 마크를 계속 보여주고 있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이것은 약간 그 둘 사이에 지금 간극이 표출되고 있는 것이고 그것을 위해서 미국은 우리가 충분히 제공하고 있다. 군사력과 억지력을 제공하고 있지 않느냐 하는데 한국은 거기에 대해서도 우리는 아닌 것 같다. 불안하다. 그래서 지금 나오는 얘기들 뭐 이거는 뭐 전문가들 사이에 나오는 겁니다. 미국 정부가나 한국 정부가 얘기하는 것은 아니고 실제 보이지 않는 한반도 주위를 선회하는 그 잠수함에다가 토마호크 핵미사일을 장착을 해서 상시 순환 배치식으로 잠수함에 배치하는 건 어떠냐, 이러한 아이디어들이 지금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나오고 있는데 아마 뭐 한미 당국 사이에 뭐 어떤 식으로든 이러한 우려감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들이 마련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북한의 군사적인 위협과 도발에 맞서서 우리의 전력 증강도 불가피할 텐데요. 이런 군비 증강 경쟁이 안보를 담보하지 못하는 이른바 안보 딜레마도 또 우려가 되고 이런 상황에서 결국은 뭐 대화로 이제 해결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우리 정부가 제안한 담대한 구상에 대해서 북한이 뭐 관심을 갖고 대화에 나서게 될 가능성은 또 어떻게 보십니까? 예, 담대한 구상에는 생각보다 긍정적이고 창의적인 내용들이 좀 들어가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지금 정부가 발표한 담대한 구상에는 북한의 비핵화 선언 단계 그리고 실질적인 비핵화 단계, 완전한 비핵화 단계 이렇게 3단계로 나눠져 있고 초기 단계에 있어서는 북한의 광물과 한국의 식량의 맞교환 프로그램 그런 것도 들어가 있고 또 완전한 비핵화 단계에서는 북한을 국제 금융시장에 편입시키는 그러한 내용도 들어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저는 상당히 긍정적인 부분이 많다고 보는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 과연 북한이 이러한 담대한 구상을 수용할 수 있는 어떤 국제 정세적인 환경이 형성이 되어 있느냐의 문제란 말이죠. 가장 먼저 중요한 것은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중국도 그렇고 북한도 그렇고 상당히 오랫동안 경제적인 위기 속에서 벗어나지를 못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과거의 평화 프로세스에서 실패를 했고 이제 북한 김정은은 미국도 못 믿겠다, 한국도 못 믿겠다. 이제는 경제 위기를 국내적으로 처리를 하고 이제는 군사 강국의 대열로 들어가려고 하고 있고 핵보유국의 지위를 받으려고 하고 있고 이제는 남한의 길을 가겠다라고 하는 외교 정책 노선의 변화를 완전하게 이룬 상태이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일단은 중국이 좀 정상화돼야 되고 3년임하고 어느 정도 시진핑이 북한 한반도 문제까지 신경 쓸 수 있는 그러한 시기적인 상황 와야 되고 아마 내년 초반 정도가 돼야 되지 않을까 싶고 지금의 도발 국면을 조금 지나가서 뭔가 담대한 구상을 북한이 받아들이고 뭐 남북한 간에 아니면 북미 간에 또 다른 협상의 국면이 올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을 좀 기다려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네, 김현욱 교수와 함께한 한반도 진단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교수님 고맙습니다. 최근 북한의 이딴 미사일 도발 등 무력 시위 현장에 김정은 위원장이 직접 가서 지도하는 모습이 많았는데요. 내부적으로는 김 위원장이 민생을 챙기는 모습, 애민 정신이 뛰어난 지도자라는 이미지를 전하는 게 크게 늘었습니다. 북한 TV가 김 위원장의 민생 행보 모습을 담은 기록 영화를 최근 방영했는데요. 특히 김 위원장의 전용 열차 내부까지 공개해서 눈길을 끌었습니다. 요즘 북한은 첫 소식입니다. 반팔 러닝 셔츠 차림의 김정은 위원장. 왼손가락엔 담배를 끼고 오른손으론 옥수수 잎을 만집니다. 바라보는 창밖 풍경에서 달리는 열차 아님을 짐작할 수 있는데요. 조선중앙TV가 새로 공개한 기록 영화 속 장면입니다. 경의하는 청비서 동지의 가슴 뜨거운 사랑의 이야기들을 감명 깊게 전하는 인민의 오보이가 새로 나왔습니다. 기차 내부는 전체적으로 흰색 바탕이고 창문엔 파란색 커튼이 달려 있는데요. 움직이는 집무실로 불리는 이 전용 열차 안에서도 민생 문제에 골몰하는 모습을 연출합니다. 스마트폰을 탁자에 올려둔 최측근인 조용원 당 조직비서와 대화를 나누거나 회의를 주재하기도 합니다. 열차를 타고 전국을 누비며 먹거리 문제를 살피는 헌신도 칭송하는데요. 열차 강행군을 이어가시던 그나날 자신에게는 늘 두 가지 그리움이 있는데 하나는 우리 인민들이 세상에 부럼없이 잘 사는 공산주의 이상향을 하루빨리 보고 싶은 것이고 다른 하나는 잠이라고 잠이 정말 그립다 하신 우리 원수님. 전용 열차는 21개의 객차로 이뤄져 있고 방탄 기능과 무장은 물론 첨단 통신 장비 등을 갖춘 걸로 알려졌습니다. 김일성 주석, 김정일 위원장 역시 대대로 열차를 집무실로 활용해왔고 식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열차를 타고 종횡무진했습니다. 이번 기록 영화는 김정은 위원장의 같은 모습과 함께 민생과 관련된 당의 문건도 공개해 주민을 챙기는 최고 지도자의 모습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특권층 자녀들이 다니는 학교, 엘리트 교육기관으로 꼽히는 만경대 혁명학원과 강반석 혁명학원이 올해로 개원 75주년을 맞았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만경대 혁명학원 개원 기념식에도 참석하고 나흘 뒤에 다시 방문했는데요. 미래 세대인 학생들의 결속과 충성을 유도해 체제 핵심 인재로 키워가려는 속내가 엿보입니다. 요즘 북한은 두 번째 소식 함께 보시죠. 운동장을 가득 메운 사람들이 누군가를 기다립니다. 곧이어 행사장으로 차들이 들어서고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만경대 혁명학원에 도착하셨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꽃다발을 전한 학생과 소년단의 상징인 붉은 넥타이를 매준 학생을 안아주고 볼에 입을 맞춥니다. 열띤 환대 속에 연단에 선 김 위원장은 사회주의식 학습을 강조하며 주체혁명을 견인해 줄 것을 당부합니다. 주체혁명의 핏줄기를 꿋꿋이 이어갈 핵심 몰간 후비
주체 혁명 위협 수행에서 중추적 역할을 담당할 기둥감들을 육성하는 것, 바로 이것이 만경대 혁명학원과 강반석 혁명학원의 기본 임무입니다. 이에 화답하듯 이틀 뒤엔 학생들이 충성 맹세문을 외칩니다. 음야는 김정은 동지를 수반하는 강주한 견해를 모습으로 사사자. 나홀 뒤 김정은 위원장은 만경대 혁명학원을 다시 찾았는데요. 사격 훈련을 참관하고 식생활도 챙기는 등 따뜻한 모습을 한껏 띄웠습니다. 몸소 밥맛과 국맛도 보아주시고 원아들에게 음식을 어떻게 가공했을 때가 제일 맛이 있는가고 다정히 물어주시며 기초식품 등을 정상적으로 충분히 보장해 주도록 은종 어린 조치를 취해 주셨습니다. 만경대 강반석 혁명학원은 이른바 혁명 열사 유가족 자녀들을 체제의 핵심으로 키우기 위해 만든 유년사관학교입니다. 김일성 주석 생가에서 이름을 딴 만경대 혁명학원에는 남학생이, 김 주석 어머니의 이름을 붙인 강반석 혁명학원에는 여학생이 입학하는데요. 주로 특권층 자제들로 이루어져 있고 졸업생들은 군 복무 뒤 김일성 종합대학 등 영문대에 우선 진학하거나 당과 군의 초급 간부가 됩니다. 밖으로는 미사일 발사 등을 지도하며 안으로는 미래 엘리트들을 이끄는 모습을 통해 주민들을 다독이며 결집시키려 한다는 분석입니다. 이 시간 통일로 미래로에서는 탈북민들의 다양한 정착기와 사연도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오늘은 통기타를 치면서 트로트를 부르는 탈북민 가수 한 분을 소개해드리려 합니다. 네, 함경북도에서 오신 권설경 씨인데요. 한 트로트 경연 프로그램에서 뛰어난 실력으로 주목을 받은 뒤에 지금은 트로트 가수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혜영 리포터가 이 권설경 씨 토크 콘서트에 다녀오셨다고요? 네, 토크 콘서트 분위기의 강연을 찾았는데요. 이 강연에서 권설경 씨는 탈북 과정과 남에서의 적응기를 음악으로 엮은 스토리텔링을 전했습니다. 이 스토리텔링을 들어보니까요.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언제나 그녀의 곁에는 음악이 있었습니다. 원래 이분은 클래식 기타리스트였죠? 네, 맞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트로트 가수로 통기타를 치는 트로트 가수가 됐고 또 음반도 낸 걸로 들었거든요. 굉장히 열정적인 분인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자유를 찾아서 우리 땅을 밟은 권설경 씨의 인생은 열정 그 자체였습니다. 가수 권설경 씨의 삶과 사연 함께 만나보시죠. 드넓은 갯벌이 모습을 드러낸 충남 서천의 한 바닷가. 구성진 노랫가락이 울려 퍼집니다. 독도야 간밤에 잘 잤느냐. 노래의 주인공은 탈북 트로트 가수 권설경 씨인데요. 안녕하세요. 멋진 연주 너무 잘 들었습니다. 아유, 네. 오늘 이 풍광과 너무 잘 어울리는 정말요? 연주를 해주셨네요. 네. 함경북도 온성을 떠나 한국에 온 지 올해로 15년째. 고향 땅이 생각날 때마다 이 곡을 부른다고 합니다. 홀로아리랑이라는 곡인데요. 통일이 됐을 때 함께 이 노래를 부르면 더 좋지 않을까 하고 늘 저는 공연장에 가면 늘 꼭 부르는 노래입니다. 권 씨가 음악인의 싹을 틔운 건 9살 때였는데요. 어머니의 적극적인 권유로 클래식 기타를 처음 손에 잡았습니다. 사회주의 사회다 보니까 학교의 시스템들은 다 무료 교육이에요. 막 10명씩 하다 보니까 그렇게 잘 가르쳐 줄 수가 없거든요. 돈을 들여서 어머니가 개별 지도를 가르쳐줘서. 이후 온성 지역 예술선전대에 들어가 노래까지 부르게 되면서 마치 운명처럼 트로트를 접했는데요. 국경연선 지역이다 보니까 미수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CD에다 아니면 테이프에다가 우리 한국 노래를 많이
잡아가지고 와서 팔아요. 트로트는 이상하게 멜로디부터 시작해서 가사가 쏙쏙 머리에 들어오는 거여서 그게 트로트인지도 모르고 배웠어요. 어떤 노래들이 있었는지 궁금하네요. 북한에서는 나훈아 선생님의 뭐 이 세상에 하나밖에 뭐 이런 노래 그리고 예, 서른도 선생님의 노래 뭐 샹하이 트위스트하고 뭐. 하지만 이 노래들이 권 씨의 운명을 바꿨습니다. 이거 부르고 다음 날에 잡혀갔습니다. 북한에선 주민들이 가요나 드라마 같은 한국 문화를 접하지 못하도록 엄격하게 통제하고 있는 겁니다. 동창회 모임이었어요. 군대 나가는 친구를 축하하는 모임이었는데 정말 가까운 친구들끼리 있다 보니까 그때 아주 신나게 거저 뭐 당신을 향한 나의 사랑 무조건을 막 불렀어요. 예. 친구라고 생각을 했는데 감시를 했던 거죠. 그래서 저를 한국 가요를 불렀다고 신고를 해버린 거예요. 선전대원의 품위를 잃었다는 죄명으로 감옥 3년형을 선고받은 설경 씨는 고민 끝에 한국행을 결심합니다. 정말 울면서 제가 그 두만강을 7월에 건넜어요. 장마철에 건너다 보니까 죽을 고비도 엄청 많이 넘겼지만 그래도 살아서 가자, 살아서 돌아가자 한국으로. 우여곡절 끝에 2008년 한국 땅을 밟은 설경 씨. 뛰어난 기타 연주와 노래 실력으로 차츰 인정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각종 행사와 TV 프로그램에 출연하며 차근차근 경력을 쌓았고 지금은 기타리스트이자 트로트 가수로 맹활약하고 있습니다. 권설경 씨가 강연에 나선 평화통일 시민교실을 찾아갔는데요. 음악으로 남과 북을 잇다라는 주제로 음악과 인생 이야기를 함께 풀어냈습니다. 북한 가사는 거기서 어느 노래나 수령님이 들어가고 장군님이 들어가고 모두 다 혁명적으로 노래밖에 없어요. 근데 남조선 트로트나 가요들은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그 노래를 불렀다는 죄로 감옥에 3년을 가라 가니까 너무너무 억울한 겁니다. 이어서 신나는 노래를 연주하자 관객들의 호응이 이어집니다. 메아리 소리가 들려오는 계곡 속에 흐르는 물을 찾아 그곳으로 여행을 떠나요. 한편의 뮤지컬 같은 삶을 살아온 설경 씨를 보면서 관객들은 무엇을 느꼈을까요? 너무 정말 즐겁게 잘 불러줘서 반가워요. 관에서 그렇게 못했던 거 남한에 와서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요. 아까 반갑습니다. 그 노래 들으니까 눈물 난다. 그러세요. 이 목소리 너무 얼마나 고생했어. 대단해. 네, 여기 와서 성공하고 살으니까 대단하지? 잘했어. 앞으로도 잘하고 해야 돼. 알았죠? 네, 감사합니다. 음악으로 남과 북을 잇는 일. 어쩌면 통일을 위한 작은 시작점일 수 있는데요. 권설경 씨는 오늘도 그 반경을 조금씩 넓혀가는 중입니다. 화려한 조명이 반짝이는 아담한 공간. 노래 연습을 위해 직접 마련한 작업실입니다. 밤에는 라이브 카페로 운영하면서 월세를 충당하고 있다는데요. 자신의 인생 이야기를 담은 바람아라는 노래를 이날 연주했는데요. 잠시 들어보실까요? 바람아 불어라 가보자 그곳에 눈물이 눈나 세상아. 작곡을 해주시는 분이 좀 절절하게 쓸까 했는데 제가 반대를 했어요. 우리가 오면서 너무너무 많이 울었다. 언젠가는 희망을 잃지 않으면 대한민국으로 올 수 있다 해서 멜로디는 아주 신나게 멜로디를 빼주십시오 해가지고. 틈틈이 유튜브를 통해 2만 명이 넘는 구독자와 만나기도 합니다. 안녕하세요. 예, 여러분들께 언제나 즐거움을 주고 또 힐링을 주는 권설경이가 여러분들께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짜잔! 네. 북에서 예술선전대 아나운서로 활동했다는 김도경 씨가 오늘의 특별 게스트인데요. 이제 공연장을 우리 다니다 보면은 제가 이제 나가서 사랑하는 동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하면 와 터집니다. 다양한 창구를 통해 남북한의 문화 차이를 조금씩 줄여나가고 싶다는 설경 씨. 꿈을 향한 도전은 현재 진행형입니다. 대한민국이 나온 통일 가수 권설경이다. 이런 진짜
북한의 한 사람을 대표하는 톱 가수가 되고 싶고 앞으로 통일이 됐을 때 우리 북한 사람들로 만들어진 우리 단원들과 함께 평양에 나가서 평화통일 음악회 하는 게 그게 저희 최고의 가장 소원입니다. 그 꿈을 향한 도전에 저도 동참해 봅니다. 이거말로 또 남북한이 이번에는 같이 가고 있습니다. 차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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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 무조건 무조건이야. 차차라 차라 차라 차차차 내가 필요할 땐 나를 불러줘. 언제든지 달려갈게. 낮에도 좋아 밤에도 좋아 언제든지 달려갈게. 당신이 부르면 달려갈 거야. 무조건 달려갈 거야. 차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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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차차. 뭐 인간이 사는 곳이다 보면 뭐 귀신이라는 거를 완전히 이제 배격하고 무시할 수는 못하죠. 없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땠습니까 사실? 그 고난의 행군 시기 많은 사람들이 죽었잖아요. 그때부터 여러 가지 그런 설들이 많이 나왔어요. 그럼 지금 김 작가님 말씀을 들어보면 부적도 있겠네 이런 생각이 절로 드는데 어떻습니까? 공통의 부적이 있어요. 장사꾼들은 무조건 갖고 다니는데 자그마한 비닐 봉지나 쪼박지에 고춧가루, 소금, 예, 이걸 막 섞어가지고 이게 어떤 사람도 자기 침을 뱉는데 이게 그 침을 뱉고 그걸 비닐 그 빨간 실로 꽁꽁 묶어요. 그게 부적인 거죠. 그럼 점을 좀 보러 가겠다 이런 생각도 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많이 갔죠, 많이. 많이 가셨어. 먼 길을 떠나야 당신은 잘 된다. 뭐 이런 이야기에서 신심이 바짝 생겨요. 그래서 그 할머니가 알려줬어요. 일단은 액을 풀고 나가야 돼. 볏짚으로 인형을 만들어요. 그러니까 5,000원짜리, 1,000원짜리, 뭐 200원짜리 있잖아요. 이거를 뭐 머리 부분에 5,000원짜리 감고 팔 부분에 1,000원짜리 감고 뭐 이런 식으로 하래요. 그래서 그 인형을 밤중에 다음 날 아침에 가장 사람들이 많이 지나다닐 곳 만한 곳에 거기다 놓고 그다음에 새벽까지 지키래요. 그러면 나의 모든 그 나쁜 기운이 그 사람한테 다 넘어간다는 거예요. 최근 평양의 백화점에 샤넬 가방, 디올 향수 등 해외 유명 브랜드의 디자인을 도용한 이른바 짝퉁 상품들이 매대 진열이 됐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올 6월에 치약을 들고서는 품질이 이게 뭐냐며 질책을 했었는데요. 비록 상표는 북한 자체 상표를 붙였다지만 짝퉁으로 상품질 높였다고는 말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네, 요즘 평양 보통강변에는 손맛을 즐기려는 낚시꾼들이 몰리고 있는데요. 붕어가 제법 잘 잡히는 모양입니다. 이 영상 전해드리면서 남북예창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